자, 이제 서재영의 투자교실에서 말씀해주고 계신 매매 전략 부분인데요. 매매 전략도 주식마다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주식도 예를 들어서 경기 민감주가 있고요. 또 구조적 성장주가 있고 기술주가 있고 필수 소비재가 있고 이 종목들이 다 다양하니까 그 종목마다 좀 접근을 달리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좀 주고 계십니다. 근데 어쨌든 이 네 가지로 구분했을 때 경기 민감주에 좀 집중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한번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상장 기업의 상당수는 경기 민감주입니다. 경기가 호황일 때 실적이 크게 좋아지고 또 불황으로 접어들면 또 실적이 망가지는 이런 사이클을 그리는 주식이다. 삼성전자 또 그 밖에 뭐 현대차 이런 반도체주나 자동차주나 포스코홀딩스와 같은 철강주나 뭐 화학주, LG화학 뭐 이런 종목들이 모두 경기 민감주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 말씀드릴게요. 경기 민감주 매매의 핵심은 경기와 반대로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핵심이에요. 제가 24년 경제전망서를 발간하면서 실물 경기적 특성과 자산시장의 특성, 자본자산시장의 특성이 따로따로 움직인다. 경기 침체라고 해서 주가 침체다. 이렇게 그대로 받아들이시진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려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경기 민감주는 어쨌든 경기와 이 민감주가 반대로 움직인다라는 것을 여기서도 강조하고 있어요. 삼성전자를 예를 들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적자가 크게 나서 회사가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때 그때 사서 호황으로 사상 최대 실적이 냈다고 할 때 이익 실현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2023년 1, 2분기 때 어땠어요? 영업이익도 최저, 매출액도 최저. 그러니까 그 최저 수준의 영업이익, 최저 수준의 매출액을 기록하고 그 1분기 때 특히 재고율이 가장 높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재고율이 높게 쌓이는 이유는, 재고가 이렇게 쌓이는 이유는 뭐예요? 안 팔려서죠. 안 팔리는 이유가 뭐예요? 경기 침체 때문이죠. 경기가 침체된다는 얘기 자체가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안 한다는 뜻이고, 그게 신규 투자를 안 하고 신규 소비가 뚜렷하게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그거 자체가 경기 침체를 뜻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반도체 수요가 줄어들고 반도체 생산은 멈추지 않고 지속했으니까, 그러니까 수요는 줄어드는데 공급은 계속 늘어났으니 재고가 쌓일 수밖에 없죠. 그럼 재고가 쌓이면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격이 떨어지죠. 그 재고율이 치솟는 지점은 오히려 23년 1분기와 2분기, 그게 아니라 오히려 1분기가 시작되기 전입니다. 통상적으로. 재고율이 치솟고 나면 그제서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굳이 따지면 재고율이 정점인 지점이 22년 4분기 혹은 23년 1분기 초, 요 정도가 됩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실적이 바닥을 찍는 구간은 1분기, 2분기 정도 되죠. 실적인 거예요. 실적을 보여주는 게 뭐죠? 경기죠, 경기. 그만큼 우리 한국 경제가 경기 침체가 심각하고 또 수출도 둔화되고 이런 모습들이 이 기업들의 실적을 다 하면 GDP 아니겠습니까? 단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기업들의 실적을 합하면 그게 GDP인 거고, 실적이 둔화된다는 얘기는 GDP 증가세가 둔화된다라는 것을 뜻하니까 결과적으로 실적이 23년 1, 2분기 때 상반기 때 무너졌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그때 주가가 바닥을 찍고 그 이후로는 나름의 상승 회복세를 보인다라는 것도 여기서 일치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경기와 주가가 동행하는 게 아니다. 경기가 바닥일 때 오히려 그때 이제 사는 것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경기가 바닥을 찍고 좀 다소 개선되는 듯한 모습을 보일 때 그럴 때 이제 또 다시 매도를 하는 것.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가가 항상 우리가 주식시장을 고려할 때 선반영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책의 내용을
여러분께 체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또 경기가 아주 좋다는 얘기가 들려오기 시작한다면 오히려 조금씩 주의하는 편이 좋다. 경기 순환 주기에 따라서 미국이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된 것이고 그렇다면 경기는 차츰 위축 사이클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몇 번 그런 말씀 드렸지만 여러분 23년에 유행어처럼 등장한 영어 문장이 있죠. Good is bad, bad is good. 그러니까 경기가 좋다라는 사인을 보여주는, 특히 고용시장이 견조하다라는 그런 사인을 보여주는 그런 지표가 발표돼요. 또 미국 GDP가 발표됩니다. 3분기 GDP 증가율이 4.9%였어요. 4.9%로 GDP가 증가하는 건 이게 무슨 미국 성장률 맞아? 신흥국 성장률 잘못 본 거 아니야? 라고 할 만큼 정말 이례적으로 GDP 증가율이 치솟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23년 3분기까지 최대의 호황을 보였었던 거예요. 근데 최대의 호황을 보이면 보일수록 그런 모습들이 23년 3분기 동안 전개되면 될수록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인사이트를 또 주는 것이고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있다라고 예견하기 시작하면 그게 주가에 반영되면서 23년 4분기까지 주가가 계속 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23년 4분기에 다른 외재적 변수들이 등장했죠. 중동 전쟁이라든가 셧다운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이 물론 등장했습니다만 이런 것들까지 감안하면서 매매 전략도 우리가 취해야 된다. 경기 민감주에 대응하는 것.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23년까지 경기 침체의 양상이 지속되니 특히 상반기까지는 주식 투자가 뭐 추천될 만하진 않다라고 의견을 드리면서 반도체주 같은 경우가 경기 민감주고 경기 침체일 때는 필수 소비재 지출을 사실 줄이지 않거든요. 제가 자주 드렸던 말씀이 경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쌀 소비를 줄이겠는가? 필수 소비재적 지출은 줄지 않습니다. 근데 뭐가 줄어요? 내구재 소비가 줄죠. 우리 반도체 수요는 왜 줄어요? 이게 내구재 아닙니까? 텔레비전, 가전제품, 자동차 다 내구재입니다. 근데 경기가 어려울 때 이참에 스마트폰 바꿉니까? 경기가 어려운데 이참에 자동차 바꿉니까? 쓰던 거 좀 더 써야지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런 관점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경기 민감주를 대할 때 경기가 안 좋다. 그러면 경기에 민감한 그런 산업들이 실적이 안 좋아질 것이고 그 실적이 안 좋아지는 그 구간이 언제인지를 판단해서 실적이 안 좋아지는 그 시점에 포트폴리오로서 비중을 늘려나가는 것이고 실적이 좀 개선될 여지가 있다. 재고율을 줄이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반도체 사이클도 결정되는 것이고 반도체 경기 사이클과 함께 주가 사이클도 같이 그려지는 것이니까 그렇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뭐 다른 구조적 성장주라든가 기술주라든가 필수 소비재주 관점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접근해야 되는지 이 부분들을 뭐 여러분 필요하시다면 또 읽어봐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끝으로 지금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주목하고 계시는 2차 전지 부문에 대한 코멘트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 7교시로 가면 미래에 투자하다 뭐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고요. 또 8교시 미래에 투자하다 시리즈가 1, 2편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뭐 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여러분이 종목 섹터 관점에서 그래도 가장 관심 있는 영역이 2차 전지니까 2차 전지에 대한 이 책에서의 코멘트를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튬주, 폐배터리주, 장비주의 향방은 이라는 이 주제를 놓고 여기서 코멘트를 주세요. 근데 이 산업 섹터가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이 안에서도 기본적으로 세계의 어떤 패러다임 변화, 구조적인 변화를, 지형 변화를 들여다본다면 첫 번째 세계가 탈세계화, 그러니까 미국과 미국 우방국들 그리고 그 밖에 중국과 중국 우방국들이
서로 이렇게 대치된 상태에서 둘로 나뉘죠. 둘로 쪼개지죠. 이게 이른바 탈세계화고 세계가 둘로 쪼개지듯이 한다. 이런 과정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공급망이 완전히 재편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공급망의 재편. 이게 무슨 말이냐? 공급망이 재편된다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기존에 우리가 리튬이나 니켈이나 각종 소재 원자재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었지만 이제 중국이나 중국 우방국으로부터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가 힘들고 중국을 대체할 신흥국, 아시아 신흥국이죠. 저는 알타시아라고 표현했는데 얼터너티브 에이시아라는 다른 신흥국에 대한 공급망을 이전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핵심이 되는 소재가 또 무엇일 거고 어떤 소재가 더 귀해질 것인지 그럼 그 가격이 올라갈 것인지 이 탈세계화라는 그림을 그려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또 앞에 있어요. 두 번째로 여기 이 책에서 강조하는 또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기후변화입니다. 어쨌든 기후변화라는 이 과제는 우리 인류가 지금 생존하는 기간 내내 계속 중요한 이슈로서 우리가 감안하면서 의사결정하는 그런 모습이 전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도 세계 글로벌 리스크 탑 10을 꼽으면 그중에 6개 정도가 기후 리스크고요. 탑 5 리스크를 꼽으면 그 5개 탑 5 리스크 중에 탑 4가 다 기후 관련 리스크예요. 기후 관련 리스크가 그 어떤 리스크보다도 더 엄중하고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만큼 인류가 정말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존속 여부를 결정지을 만큼 중요한 그런 변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기후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이산화탄소 저감 노력을 하기 위한 각종 산업마다의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명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뭐 예를 들어서 건설업도 그렇고요. 제조업도 그렇고 각종 서비스업, 금융업, 소프트웨어업 여러 업에 걸쳐서 그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 특히 이 수송 부문, 자동차 부문의 대표적인 기후변화 대응이 바로 전기차라는 거죠. 2차 전지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2차 전지에 대한 이 산업적인 관점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이 책에서도 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277페이지에 강조하는 것이 하얀 석유 리튬에 주목하라. 리튬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얀 석유다. 그러니까 미래의 석유라는 거죠. 2차 전지가 모빌리티 세상의 핵심이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2차 전지의 핵심은 뭐예요? 바로 리튬이라는 거죠. 리튬은 배터리의 에너지 저장원이 되는 금속이잖아요. 근데 리튬이 없다면 2차 전지를 만들 수가 없고 또 리튬이 없다면 우리의 이 손에 집어들고 있는 이 스마트폰, 테슬라의 전기차, 또 로봇, 무선으로 움직이니까 2차 전지가 다 필요해요. 무선으로 움직이는 것들은 다 필요한 거예요. 자동차도 무선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가 필요한 거죠. 로봇도 마찬가지고 드론도 대표적인 거고요. 이게 다 결과적으로 리튬이 없다면 2차 전지가 불가능하고 2차 전지가 없다면 이런 것들이 다 불가능하니까 스마트폰이나 전기차나 이런 것들이 다 불가능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리튬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실제 리튬의 수요가 70%, 리튬 수요가 있잖아요. 그중에 70%가 배터리 수요인 거예요. 그만큼 이 배터리에 있어서 리튬은 중요하고 리튬에 있어서도 배터리가 중요한 그런 관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잠깐 이 배터리를 만들 때 필요한 이 광물 자원이 리튬만 있는 건 아니죠. 니켈도 있고 코발트, 망간, 구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니켈, 코발트는 대체 물질이 있고요. 구리는 사실 고가를 걱정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충분히 많이 있어요. 매장량이. 그에 반해서 리튬은 희귀금속이기 때문에 리튬이 중요한 것이고 리튬이온 배터리를 쓰는 한 리튬은 어쨌든 다른 광물로 대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관점에서 또 매장량도 제한적이다라는 관점에서 리튬을 우리는 관심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할 수 있고요. 또 그런 면에서
이 배터리 2차 전지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리튬 공급이 충분히 일어날 수 없으니 리튬 가격이 압도적으로 많이 오른 거죠. 다른 광물 자원보다도. 그리고 리튬 확보를 위해 또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하얀 석유라고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중국이 리튬 생산 1등인 이유가 뭘까요? 1940년부터 개발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리튬을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광산을 딱 발견해요. 최소 4년 정도가 걸립니다. 또 염호를 발견해요. 그래도 8년 정도 기다려야 우리가 리튬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리튬을 개발하고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한 기업이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한 기업이 5년 전 이미 아르헨티나의 소금호수를 매입했죠. 소금호수에서 실제 당초 기대했었던 그 매장량, 리튬 매장량이 실제 있었는데 그 매장량의 6배가 넘는 매장량이 확인됐다는 소식이 얼마 전에 이제 들려왔었죠.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2018년 아르헨티나에 이 염호 개발권을 3천억 원에 사들였죠. 이 기업이 어떤 기업입니까? 바로 포스코 그룹이죠. 그 포스코는 당시 염호 리튬 매장량을 대략 220만 톤 정도로 추산했었고 개발권을 매입했죠. 3천억 원을 들여서 안반을 뚫고 내려가 봤는데 거기 안에 매장량은 1350만 톤이었어요. 6배에 달하는. 포스코는 2024년부터 염호에서 리튬을 추출하고 202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리튬을 누가 확보해 나갈 것인가에 달려있는 것이고 이러한 거스를 수 없는 메가 트렌드를 이해하고 그 메가 트렌드를 리드하는 선점하는 기업이 누구인지를 찾아서 그런 기업과 내가 동업하겠다라는 마인드로 투자하면 어떨까라는 것을 제안해 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밸류 체인을 구축하고 광산을 직접 확보하게 되면 안정적으로 이 자원을 조달받을 수 있고 오히려 잉여 자원을 다른 기업에게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리튬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더 나은 밸류를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 되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만 어쨌든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투자 철학 그리고 절대 잃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투자 의사 결정에 우리가 참고해야 될 원칙들 그리고 또 어떤 식으로 투자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안하면서 실제 이 책의 말미에서는 각 종목마다 유망한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고 그런 종목은 왜 그렇게 형성되는지를 이렇게 친절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봤던 이 투자 관련 책에서 책 중에서 이렇게 친절하게 잘 접근해 주는 책이 없었던 것 같고요. 또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투자 철학 이런 것들이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제 입장에서도 추천드리기 좋은 책이라고 선정이 되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이 책의 마지막 페이지에 이 뒷장에 담쌤과 그부들이 함께 만드는 세상에서 제일 가슴 따뜻한 투자 안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가슴 따뜻한 투자 안내서답게 여러 가지 지향하는 바가 많이 이 책에 녹아져 있고 여러분께 이 서재영 담쌤님께서 올바른 투자법을 이렇게 전수하고 계시니 여러분들도 한번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투자의 기초나 투자 접근이라는 관점에서 또 이 책을 한번 참조해 보시면 어떨까 추천 의견을 좀 드리면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